하겠습니다. 네, 발표할 내용은 이카루스 M 포스트 모템이고요. 이카루스 M을 제작하면서 테크니컬 아티스트로서 경험했던 최적화 경험을 공유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이카루스 M에서 TA 파트장을 맡고 있는 윤영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영상 쪽에서 이펙터로 처음에 시작을 해서 한 6년 정도 있었는데요. 이때 뭐 영화 쪽이라든가 광고 쪽, 그리고 드라마,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각종 영상 쪽 업무를 한 6년 정도 하다가 한 2009년쯤에 게임 개발을 해서, 특히나 모바일 게임을 개발해서 한번 대박을 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모바일 게임 쪽으로 뛰어들었는데, 아직까지는 직장인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한 6년 전쯤부터 유메이드에 입사를 해서 본격적으로 TA 업무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언리얼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카루스 모바일 프로젝트를 하면서 처음 접하게 됐고요. 한 3년 정도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그 판교 TA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TA들만의 모임은 아니지만 게임 개발자들 중에서 그래픽 관련된 아니면 TA 관련된 현업인들과 판교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은 매달 모임을 하고 있으니까요. 주요 목적은 뭐 친목 모임, 그리고 간혹 뭐 기술 공유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할 내용을 요약해 드리자면요. 이카루스 M 관련된 간략한 소개와,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에서 올리는 쉐이더랑 머트리얼 제작하는 거, 그 다음에 레벨 최적화를 위한 구성 방법, UI 최적화 사례, 애님 다이나믹스 적용 사례, 앱 용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 캐릭터 최적화, 프로파일링 방법, 마지막으로 파이썬을 활용한 자동화 방법, 이렇게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우선 이카루스 M은 2015년 7월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첫 시작을 했었고요. 저는 TA로서 9월달부터, 2015년 9월달부터 참여를 했었고요. 그때 당시 개발 인원이 채 10명이 안 됐었는데 어떻게 TA를 또 필요로 하셔가지고 팀을 옮기게 되었고, 진짜 내부 팀원에서는 TA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초기에는 이 게임의 장르가 액션 MMORPG였습니다. 그래서 레벨을 진행형으로 해서 레벨 계속 전환하면서 진행형 액션 MMORPG를 추구했었고요. 뷰는 이미지에 보다시피 이제 쿼터뷰로 했었고, 엔진은 유니티 엔진을 초반에는 썼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도 이제 계속 유니티 엔진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카루스 모바일의 초반에 이제 장점이었던 게 그 액션 MMORPG에서 공중 전투를 한다는 느낌이 당시에 되게 괜찮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이제 물을 만드는 일이었는데요. 여기 이제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물을 그때 당시에는 거의 뭐 플랜에다가 이미지만 넣어놓은 상태였는데, 거기다가 이제 물을 넣어놔가지고 물이 나온 데부터 괜찮아서 그때 당시에 별명으로 물TA라고 불러주더라고요. 근데 불과 한 3개월 지나고 나서 첫 데모리를 끝내고 나서 엔진을 교체한다는 엄청난 소식을 전해 듣고 충격을 좀 받았었는데요. 또 거기다가 R&D도 이제 엔진을 처음 다루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정도의 시간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한 2년 동안 계속 개발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유니티에서 언리얼로 엔진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제일 중요했던 장르 자체도 일단은 바뀌었고요. MMORPG에서 MM으로 바뀌었고, 컷업이었던 카메라가 이제 프리 카메라로 변하면서 사실상 게임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컨버팅을 잘 해서 지금 출시를 하긴 했는데요. 막상 경험해 보니까 이게 그
게임 개발 자체가 출시 한 6개월 전쯤 돼야 어느 정도 완성된 모습이 나오지 그 전까지는 거의 삽질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퍼블리셔가 붙으면서 최종 목표, 그러니까 출시할 때 목표 용량이 1기가 정도?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목표 용량이 한 1기가, 메모리는 한 500메가 정도 기준이었고요. 프레임은 한 50프레임 나오기를 저희 PD님께서는 희망을 하셨죠. 그래서 한 출시 한 1년 전이니까 저희가 2018년도 초반에 지금 목표 용량이 딱 2배였었어요. M 용량은 거의 2기가에 육박했고 메모리도 거의 한 800메가, 900메가까지 쓰고 있었고요. 프레임은 뭐 S7 기준으로 30프레임을 간신히 찍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카루스 M에서 그 TA 파트가 초기에는 이제 한 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 혼자서 시작을 하다가 언리얼 엔진으로 바뀌면서 2명,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작을 하게 되면서 총 4명, 최대 5명까지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3분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각 TA분들이 이제 특정 파트나 특정 업무들을 각각 분담해서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여기서 딱히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UI는 반드시 별도의 TA가 존재를 해야 UI 퀄리티도 올라가고 UI 퍼포먼스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UI 자체가 게임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TA 파트가 주로 했던 일은 그래픽 제작 가이드 제작해서 배포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리소스들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힘든 일이었는데 저희가 좀 인원이 좀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충분히 모니터링 했었고, 근데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도 항상 실수는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쉐이더, 머티리얼, 블루프린트도 제작을 하고요.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에디터 전용으로만 제작을 했고요. 나머지 이제 기타 툴들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기능. 당시 언리얼이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버전이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언리얼 엔진 테스트하고 적용할 부분을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TA가 가장 많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프로파일링이었는데, 저희 파트에서는 초반에는 다 같이 하다가 나중에는 TA 막내가 거의 프로파일링 전담으로 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했던 거는 그래픽 리소스가 문제가 생겼을 때, 퀄리티나 어떤 작동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부분을 검증하고 원인 찾아서 해결 방법을 그래픽 파트에 제시하는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설정은 대부분 다 이제 제거를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오픈GL ES2를 사용했는데 그때 당시에 갤럭시 S4까지 지원을 해야 됐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은 5S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기본 쉐이더 폰에서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HDR은 기본적으로 사용했고 안티알리아싱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캐스케이드 섀도우 맵은 하나만 사용을 했었고요. 무버블 포인트 라이트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버블 포인트 라이트를 켜는 순간 하나라도 사용하게 되면 머티리얼의 쉐이더 용량이 기본적으로 늘어나고요. 2배 가까이 늘어나고요. 메모리도 역시나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그 커스텀 뎁스 스텐실 패스를 사용을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가 배경 오브젝트에 가려졌을 때 캐릭터의 실루엣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하를 먹고 있었는데 끝까지 윗선에서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아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기별 디테일 세팅은 디폴트 디바이스 프로파일.ini를 통해서 기본적인 세팅을 했고요. 일단 쉐이더랑 머티리얼 쪽을 먼저 보실 건데요. 초기에 제일 어려웠던 게 PBR 쉐이더를 사용하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니티에서 언리얼로 넘어가면서 프로젝트를 완전히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유니티에 있는 쉐이더들을 제일 초반에는 언리얼로 컨버팅을 먼저 했어요.
저 자체도 쉐이더 자체를 코드 기반으로만 작업을 하다가 언리얼로 넘어가서 노드 기반으로 작업을 하니까 노드를 만들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유니티에서 만든 쉐이더 코드를 한 줄 한 줄 따라가면서 노드로 제작을 하게 됐는데 그 부분이 한 달 정도 좀 걸린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사용하고 나니까 아 이제 언리얼 머티리얼 노드를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이제 느낌이 왔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유니티의 텍스처 사용 방식을 거의 따라갔어요. 그래서 러프니스 텍스처라고 하지만 여기는 사실상 그때 당시에 스페큘러 텍스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한 장과 나머지 이제 금속천 피부의 세 개의 마스크를 통해서 재질을 설정을 하는 쪽으로 이제 쉐이더를 만들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러프니스 텍스처 하나를 가지고 재질을 컨트롤해야 되니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또 아무래도 이제 욕심상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파라미터를 많이 썼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작업하는 그래픽 작업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파라미터가 많으니까 어떤 걸 조절해야 어떤 느낌이 나오는지를 가장 힘들어하셨고, 그다음에 러프니스 텍스처의 용도가 굉장히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최종 이미지를 언리얼 에디터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불만이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제일 불만이 많았던 캐릭터 파트에서 아 이거 이렇게 하면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확인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다가 서브스턴스 페인터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이게 아마 2018년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PBR 쉐이더를 제 입장에서는 사용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이제 초반에 언리얼에서 처음으로 PBR 쉐이더를 내놓고 여러 가지 홍보할 때 PBR 쉐이더는 메탈릭 텍스처랑 러프니스 텍스처로 만드는 거야 라는 어떤 홍보가 너무 워낙 많이 돼서 저희는 이제 스페큘러 텍스처라고 하는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제작을 하다 보니까 마치 저희는 이제 PBR을 안 쓰는 것 같은 또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게 또 그런 부분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서브스턴스 페인터를 사용하면서 많은 도움을 얻긴 했습니다.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메탈릭 러프니스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때서야 그래픽 하시는 분들이 우리도 PBR을 쓰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캐릭터 쪽이랑 전체적인 어떤 제작 공정들을 모두 수정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결국엔 또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나오는 렌더링 퀄리티와 언리얼에서 쓰는 모바일의 렌더링 퀄리티가 다르다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 부분은 일부 이제 고정 스틱 파라미터랑 그다음 저희가 이제 커스텀 쉐이더를 별도로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이 커스텀 쉐이더에서 일부 해결을 했지만 그 간극을 결국에는 완벽하게 일치시키지는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출시하고 나서 서브스턴스 페인터를 좀 R&D를 좀 해봤는데 나중에는 이 서브스턴스 페인터의 쉐이더를 별도로 만들어서 언리얼과 일치시켜주면 아마 어느 정도 같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에 적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바로 이제 그 캐릭터 쪽은 나중에 또 이제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약간 특이한 게 그 캐릭터는 일반적인 어떤 PBR 쉐이더의 방식을 그대로 갔는데 몬스터랑 NPC 같은 경우에는 컬러 텍스처를 제외하고 나머지 텍스처를 모두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때는 캐릭터도 너무나 많고 저희 같은 경우는 펠로랑 텟이랑 그다음에 몬스터랑 NPC랑 해서 상당수의 캐릭터들이 존재했는데요. 이 캐릭터마다 노멀 텍스처랑 나머지 텍스처를 개별로 관리해가지고는 이 텍스처 장수를 어떻게 관리하기가 매우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또 약간의 로딩 속도 향상을 위해서 텍스처를 모두 합쳤고요. 이렇게 합치다 보니까 이 합치는 이미지를 포토샵에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액션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각각의 채널 이미지 하나 수정할 때마다 이 포토샵을 열어서 위치에 맞춰갖고 올리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용 툴을 별도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 툴 같은 경우에는 뭐 채널별 이미지라든가 색상 선택도 가능하고 위치별로 용도도 그래서 까먹지 않게 공지해주고 이 텍스처 링크라든가 색깔들을 히스토리를 저장하게 해서 재사용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미지를 합치다 보니까 노멀 텍스처가 이제 그레이스케일로 변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제 DXT1으로 이제 포맷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멀 텍스처를 다시 변환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를 0에서 1값을 -1에서 1값으로 변환해서 노멀 텍스처를 사용했습니다. 머티리얼 로드 관리 문제인데요. 제가 처음에는 그 전에도 뭐 여러 가지 서밋에서도 그렇고 머티리얼 로드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야지 멋있는 줄 알았거든요. 머티리얼 로드에다가 막 로드를 붙여갖고 했는데 이게 블루프린트랑 마찬가지로 이 라인 자체가 스파게티고 한눈에 볼 수가 없다는 굉장히 단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상 저는 이런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눈에 너무 보기 어려운 로드 구조고요. 또 문제가 이제 실제로는 제작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버그가 있을 경우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빨리빨리 테스트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가장 컸었고요. 또 한번 수정을 하기 시작하면은 줌인줌아웃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게 뭐 가까이 갔을 땐 스냅핑이 되긴 하는데 좀 확대가 많이 돼가지고 아니죠 줌아웃이 좀 많이 됐을 때 좀 노드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캐릭터 쉐이더라든가 다른 어떤 마스터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각 기능별로 함수화를 시켜서 간소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간단한 어떤 구문이지만 각 함수별로 안에 들어갔을 때 추가적인 어떤 기능들을 넣어서 각 기능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해줬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기가 편하고 얘가 어떤 식으로 되고 어떤 기능을 붙여놨구나 라는 부분들이 보여가지고 저는 이 방식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각 기능별 노드들이 함수를 만들고 나서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매번 마스터 머티리얼 만들 때마다 뭐 닷 연산 같은 경우에 직접 또 만들어서 넣어주고 아니면 복사해서 붙여놓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간단한 기능들을 함수화시켜서 다시 재활용하는 방식이 굉장히 편리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 각자 파라미터 네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네이밍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현재 이제 머티리얼의 기본 구조인데 이 파라미터 네임을 함수화를 통해서 공용화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별도의 다른 파라미터를 사용하지 않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통일성을 좀 가질 수가 있었고요. 이 함수화는 간혹 이제 함수를 많이 쓰면 이게 머티리얼이 좀 무거워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상은 HLS의 코드를 변환해서 비교해 보면은 전혀 차이가 없다는 거 그 부분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인스트럭션을 줄이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쳤는데 저희 쪽에서 출시할 때까지도 한 10번 이상은 머티리얼을 고친 것 같은데 사실상 플레이어는 180 인스트럭션을 가지고 있었고요. 헤어 같은 경우는 이방성 필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인스트럭션이 좀 많았고요. 몬스터나 NPC는 164개로 사용했고 배경의 경우에는 100 이하.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커스터마이즈 UV를 많이 사용하는 게 되도록이면 픽셀 연산을 최소로 줄여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머티리얼의 마스터 머티리얼에서 메시 타입에 따라서 컴파일되는 머티리얼 개수가 달라지는 옵션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 이미지에 automatically set used in editor라고 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체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에디터에서 어떤 메시에다가 머티리얼을 적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 외에 해당하는 머티리얼이 컴파일되는 형식의 방식인데 이 부분들이 초반에는 되게 편해요. 근데 사실상 나중에 이제 최적화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들을 강제로 끄고 그다음 해당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캐릭터면은 스켈레털 메시만 배경이면은 스태틱 메시만 또 파티클이면 파티클 메시만 관련된 부분들이 컴파일 되도록 이제 세팅하는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부분 때문에 많은 감소를 이익을 봤거든요. 이 부분을 체크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 아무래도 이제 컴파일 수가 줄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컴프레서가 주니까 메모리도 감소하고 램 용량 감소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머티리얼 자체가 제가 처음에 이제 만들 때는 그때 당시 뭐 1, 2년 사이 2016년 뭐 이때는 우보 쉐이더라고 해서 하나의 쉐이더에다가 모든 걸 넣어놓고선 그 변환 아니면 또 뭐 플래그마 형식으로 스위칭 하는 방식으로 해서 만들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머티리얼 하나에다가 모든 기능을 다 넣어놓은 거죠. 캐릭터는 캐릭터 하나가 모든 기능을 다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스위치 노드를 남발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패키징을 해보니 램 용량이 2기가를 넘어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왜 2기가를 넘지? 이럴 이유가 없는데 라고 해서 이제 패키징 파일을 풀어서 한번 램 용량을 재봤는데, 내부를 뭐 뜯어보니까 머티리얼 용량이 거의 한 800메가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언리얼 4.1415 정도 넘어갈 때였는데요. 그래서 언리얼 4 초기 버전에는 마스터 머티리얼의 인스턴스가 만약 예를 들어서 스위치라든가 아니면 뭐 베이스 모델, 머티리얼 도메인이죠. 머티리얼 도메인을 바꾼다던가 이런 식으로 오버라이드가 발생했을 때 마스터 머티리얼과 같은 용량을 차지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고쳐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사용한 거는 언리얼 4.18 소스 코드 버전을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발생해서 확인 결과 이 오버라이드의 스위치 노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스위치 노드가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머티리얼 용량이 뭐 2배, 3배, 4배 이렇게 계속 쭉쭉 올라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스터 머티리얼이 다음과 같은 이제 규칙을 정했는데요. 그래서 마스터 머티리얼은 쉐이딩 모델과 그다음에 노드 기본적으로 짜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메시 타입에 따라서 사용 여부 등을 이제 주로 결정하게 되고, 바로 밑에 이제 서브 머티리얼을 만들어서 이 서브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스위치 노드,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뭐 캐릭터의 뭐 반투명 캐릭터, 그다음에 투명하지 않은 캐릭터, 그다음에 어떤 특수한 기능이 들어가는 캐릭터 머티리얼 이렇게 기능별로 이제 분리를 하는 거죠. 이 기능별로 분리한 서브 머티리얼을 상속받은 인스턴스가 실제로 이제 컬러라든가 텍스처들을 세팅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룰을 정해서 사용을 하였고요. 실제로 PA는 마스터 머티리얼까지만 실제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그래픽 파트에서 용도별로 세팅을 해서 작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되게 출시를 하면서 중요했던 부분인데요. 텍스처 노드의 기본 디폴트 텍스처를 지정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는 좀 괜찮은 텍스처 디폴트를 만들려고 뭐 알파는 A, 뭐 컬러는 C 이렇게 해갖고 텍스처를 만들어 놓고 이걸 디폴트로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디폴트를 만들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제 256, 256 사이즈로 만들었었는데, 이게 실제로 나중에 모바일에서 머티리얼이 로드가 되면 이 디폴트 텍스처도 마찬가지로 메모리에 로드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로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256 사이즈라서 뭐 이 정도야 올라가도 상관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계속 쥐어 짜다 보니까 이것도 모든 걸 다 찾아서 다시 최소 사이즈로 다시 수정해서 올리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이거 마찬가지로 블룸 프린트 역시나 마찬가지거든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머티리얼 최저가 작업에서 제가 이제 주로 많이 했던 작업들이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출시 전까지 했던 게 동일한 모드, 동일한 기능을 하는 모드들을 계속 반복해서 조금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RGB 해갖고 세 개의 채널을 민맥스 값을 이제 파라미터로 받는 부분인데요. 이걸 우선적으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하는 부분이 3개냐, 아니면은 초기에 이미 이제 RGB 채널을 합쳐서 블렌딩 하느냐에 따라서 인스트럭션이 이제 차이 나는 게 보이시는데, 이게 단적인 예인 상태고요. 만들어진 모든 마스터 머티리얼들을 일일이 이제 다른 방식으로 계산해보고 노드를 다른 형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분명히 계산할 점이 분명히 생겼습니다. 사실 아직 이제 출시를 이미 한 상태지만 아직까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는데, 아무래도 라이브다 보니까 쉽사리 이제 수정 자체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이제 수정 자체를 안 하고 있는 상태긴 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스테이셔널 라이트의 섀도우가 언제부턴가 언리얼이 이제 그 4.16부터인가요? 캐스케이드 섀도우가 스테이셔널 라이트에서 나온 것과 라이트맵 하나로 합쳤습니다. 당연히 이게 이제 아무래도 라이트맵과 그러니까 스테이셔널 라이트 어떤 무버블 오브젝트에서 나왔던 그림자가 합쳐지는 게 정상인데 내부에서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실내에서 스테이셔널 라이트를 썼을 때 캐릭터 그림자가 안 보인다라는, 또 아무래도 천장을 걷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이제 프리 카메라를 쓰다 보니까 천장도 있고 천장에서 햇빛도 비쳐야 되고 그림자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실제로 그림자가 이제 라이트맵과 분리가 되야 되는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을 별도로 이제 모바일 베이스 픽셀 쉐이더를 또 수정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모바일에서 이제 섀도우 연산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라이트맵과 그다음에 그 캐스케이드 섀도우 맵을 계산하는 부분을 이제 제거하고 컬러에다가 별도의 섀도우를 가미해서 그림자를 별도로 이제 생성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미지적으로 좀 이상한 부분이 좀 생겼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저희가 커스텀 쉐이딩 모델을 추가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수정을 하게 됐는데요. 커스텀 쉐이딩 모델을 추가를 하게 된 배경이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이다 보니까 모바일 사용할 수 있는 게 디폴트 릿하고 언릿 두 가지밖에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너무나 힘들다. 또한 윗선에서 내려오는 요구에 좀 부합하기 힘든 게 배경은 굉장히 라이트가 쨍하고 그림자도 어두워야 되는데 이 그림자 안에서 캐릭터는 밝아야 된다라든가 그림자가 많이 미쳤을 때 스킨은 좀 밝았으면 좋겠고 메탈 재질도 좀 살았으면 좋겠고 이런 어떤 다양한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작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배경 파트와 캐릭터 파트가 디렉션 라이트 하나를 가지고 매일같이 싸웠습니다. 누가 더 중요하냐, 배경이 더 중요하다 하면 또 배경에 라이트를 맞추면 캐릭터 파트에서는 아니 캐릭터가 주인공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이제 뭐 라이트의 밝기, 방향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이제 분쟁이 많았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캐릭터와 라이트는 꼭 분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또한 이제 머티리얼 로드, 그러니까 모바일에 사용할 수 있는 로드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커스텀 쉐이딩 모델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는 이 부분 추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출시하기 6개월 전에 사실상 도입을 했고 그 전까지는 소스 코드 버전이 아닌 인스톨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수정을 못했고 한 출시 6개월 전에 급하게 수정을 해서 실제로 프로젝트에 적용했던 부분이고요. 엔진 소스 코드는 엔진 파트에서 이제 수정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거든요. 여기 보시면 엔진 타입에서 이제 타입 설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머티리얼 쉐어드라는 부분에서 이제 실제로 머티리얼이 에디터에 나타날 수 있게 등록을 해주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에디터에서 이제 쉐이딩 모델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TA 파트에서 이제 나머지 쉐이더 코드들을 수정을 했습니다. 네, 1차적으로는 처음에는 이 부분을 수정하지 않았는데 에디터에서 커스텀 쉐이더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PC용 SM5, SM4 이렇게 쉐이딩 모델을 쓰려면은 디폴트 쉐이딩에 스탠다드 쉐이딩을 기본적으로 이제 적용을 해줘야지 에디터에서 정상적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용했고요. 실제로 수정을 한 부분은 모바일 베이스 픽셀 쉐이더에서 수정을 했는데 사실상 여기는 이제 저희가 한 뭐 6개에서 7개 정도 커스텀 쉐이딩 모델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간략한 예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컴파일이 문제였습니다. 사실상 한번 컴파일할 때마다 30분? 그래서 이제 이 쉐이딩 모델을 추가적으로 별도로 수정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네, 뭐 제일 중요한 건 디버깅이 좀 어렵다는 거, 그다음에 인텔리센스가 안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한 땀 한 땀 수정을 하다 보니까 언젠가 또 고쳐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변형된 상태에 대한 예시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스킨 쉐이더가 그림자가 사실상 이제 캐릭터의 그림자가 맺히면 그림자가 자글자글거리는 문제가 가장 크게 신경에 쓰였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얼굴에 그림자가 많이 비치면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 부분을 스킨 쪽을 별도로 좀 연하게 그림자를 맺히게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킨 부분은 별도로 마스크를 뺐고 그 마스크를 이용해서 이제 얼굴에 그림자를 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일단 그림자 영역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 일부분 좀 약간 그림자가 적용이 되고 있구나라는 부분 느낌 정도 나올 정도로 작업을 했었고요. 또한 이제 그림자 영역에 들어갔을 때 아니 메탈 질감이 왜 안 살아? 라고 요청이 많이 와가지고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는 했지만 이미지적으로 당연히 이제 그림자 안에 들어가도 메탈 재질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 때문에 그림자 안에 들어갔을 때도 일부 라이팅 값이 먹도록 이제 커스텀 쉐이딩 모델에서 별도로 수정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이제 남자와 여자의 스킨의 쉐이딩 모델도 이제 별도로 수정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남자 같은 경우에 좀 더 강인한 인상을 위해서 외곽 좌우 외곽으로 좀 더 어두운 음영을 추가를 했었고요. 여자 스킨 같은 경우에는 약간 레드 톤을 조금 가미해서 조금 더 좀 화사한 느낌이 들게끔 쉐이더로 수정했습니다. 또 그림자 플랜을 이제 쉐이딩 모델로 따로 만들어 사용했는데요. 옆에 이제 코드가 나오는 톤은 굉장히 간단하고요. 사실상 머티리얼 로드에서는 일반 PC 에디터 머티리얼이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데 지금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섀도우 마스크를 별도 뺄 수가 없어서 커스텀 쉐이딩 모델을 사용했고요. 캐릭터의 그림자만 별도로 빼서 배경에 붙이기 위해서 사용을 했는데 처음에 의도는 인벤토리에 그라데이션 배경에 캐릭터가 서 있는데 그림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벤토리에는 이제 그림자가 빠지고 로비에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저희 로비 같은 경우에는 3D 오브젝트를 사용하지 않고 플랜으로 배경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좀 렌더링 퀄리티도 좀 올려야 되고 이미지 리터칭을 가미해야 되기 때문에 플랜으로 제작을 하고 그 위에다 캐릭터를 올렸는데 이 캐릭터의 그림자가 없으니까 지면에 붙은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그림자 플랜을 사용을 했고요. 사실상 이게 유니티에서는 되게 쉽게 작업을 했는데 언리얼로 할 때는 실제로 소스 코드 엔진 버전 만들어서 쉐이딩 모델 만들기 전까지는 이 부분을 해결 못했어요, 사실상. 근데 이제 출시 전에 다행히도 수정을 해서 이 부분 적용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최종 이미지가 완성된 거는 지금 현재 이제 서비스 중인 상태인 이렇게 캐릭터 올라갔을 때 바닥에 그림자만 딱 맺히게 제작된 상태입니다. 네, 쉐이더 캐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쉐이더 캐시는 일단 프로젝트가 이제 초반에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출시 준비하려면 당연히 이제 사용해야 되는 기능인데 이게 이제 플레이 중에 머티리얼 처음 로딩이 될 때 기록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처음에 로딩되면서 이제 쉐이더가 컴파일링과 링킹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때 이제 살짝 끊김, 그러니까 히칭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처음에 맨 로딩하고 캐릭터 로딩 될 때는 이미 로딩 타임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부분 이제 컴파일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사망 시에, 그러니까 몬스터 같은 경우 사망 시에 디졸브 머티리얼을 별도로 이제 머티리얼 체인징을 하는데 이 체인징할 때 생기는 머티리얼이 이미 이제 캐싱된 상태가 아니라 갑자기 나타났을 때 히칭 현상이 발생하고 특히나 이펙트가 첫 데미지 이펙트가 딱 터질 때 히칭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쉐이더 캐싱 작업을 했는데 이 쉐이더 캐싱의 가장 큰 문제가 쉐이더를 수정하게 되면 캐싱 파일을 계속 수정을 해줘야 될 것 중에서 마스터로 수정하면 계속해서 캐싱 파일을 새로 만들었고요. 이 캐싱 파일을 만드는 방식이 캐싱 파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디벨롭먼트로 패키징을 해서 게임 플레이를 해서 실제로 로드되는 머티리얼들을 별도로 캐싱 파일로 묶어서 만들어주는데
이거를 매번 캐싱을 할 때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사실상 전체를 다 플레이할 수는 없으니까 일부분만 플레이했는데도 약간 좀 찝찝함? 전체를 다 수집 못했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번 패키징을 한번 하려고 하면 클라이언트 쪽에서 작업 중이라서 패키징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서버가 준비가 안 돼서 게임이 플레이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해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상 막내가 대부분 다 이 작업을 했는데 힘들다는 요청이 너무 많아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굳이 뭐 기존 프로젝트로 할 필요가 있느냐, 쉐이더 캐싱 프로젝트를 따로 만들자. 그래서 TA가 직접 패키징도 하고 직접 프로젝트는 하루 이틀 이상 걸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30분 정도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고요. 지금도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가 이제 저희가 이제 캐싱 프로젝트에 들어갔던 화면인데요. 여기에 이제 뭐 이펙트 쪽이랑 캐릭터, 배경, 그다음에 UI 관련된 모든 머티리얼들을 집어넣고선 한 번에 패키징을 해서 모바일에서 한 번에 플레이만 잠깐만 해봐도 모든 캐싱 파일이 수집되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었고요. 물론 이제 마스터 머티리얼 수정을 해서 저희가 커스텀 쉐이딩 모델을 만들 때에도 실제로 본 프로젝트에서는 작업을 거의 안 했습니다. 대부분 다 별도의 샘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해야 조금 더 속도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레벨로 넘어가겠습니다. 레벨은 저희가 초기에는 그 액션 MMORPG 형식이다 보니까 맵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MMORPG로 넘어가면서도 맵이 크면 아무래도 무거워지니까, 또한 저희는 이제 랜드스케이프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메쉬를 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었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뭐 지금 맵이 몇 배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업데이트하고 맵 하나에 오래오래 뭐 플레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2km까지 이제 늘어나가지고 굉장히 큰 맵인데,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맵을 로딩할 때 로딩 타임이 늘어난다든가 메모리 용량이 증가한다든가 드롭골도 매우 증가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레벨 스트리밍을 사용했습니다. 사실상 그 전까지는 레벨 스트리밍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맵 용량 때문에 좀 그렇게 사용하게 됐고요. 레벨 스트리밍은 이제 맵을 이제 레벨 플레이 도중에 비동기로 로드하거나 업로드하는 기법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하나의 필드당 10개에서 20개 정도로 분리를 해서 각각 볼륨별로 플레이 위치별 필요한 레벨들을 로딩할 수 있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초기 레벨 로딩을 그렇게 수정하고 나서는 뭐 레벨 로딩 시간도 한 2, 3초 감소를 했고, 실제로 RHI 메모리도 30메가에서 60메가 정도 실제로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래 이제 그 메모리 리포트, 실제로 이제 그 디벨롭먼트를 해서 메모리 리포트를 뽑아보면은 다음처럼 적용 전후로 해가지고 151메가에서 152메가 줄었던 게 보이고요. 이 이미지는 별도로 이제 그 메모리 리포트 뷰어를 따로 만들어서 사용한 건데 나중에 소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드롭콜이 제일 중요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플레이 화면, 카메라 동선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배경만 가지고 봤을 때 드롭콜이 50 정도, 50개 드롭콜을 먹는 게 저희 목표였었고, 최대로 했을 때 100까지 먹어야 나머지 캐릭터, 뭐 UI, 뭐 이펙트 사용했을 때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로 컨트롤했던 거는 컬 디스턴스 볼륨을 가지고 각각의 어떤 세팅 값을 기준으로 작업을 했었고요. 그 외적으로 별도로 세팅해야 되는 부분들은 메쉬 렌더링 옵션을 세팅해서 뭐 추가적으로 꼭 뭐 컬 디스턴스 볼륨에 제외된다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세팅을 했었고요. 또한 오브젝트 개수가 많을 경우에는 뭐 액터 병합을 가장 많이 썼고요. 또한 폴리곤이 많은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 오브젝트만 별도로 해서 LOD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제 스테이셔너리 라이트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무버블 디렉셔널 라이트 하나와 다수의 스태틱 라이트로 맵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디렉셔널 라이트 하나만 사용했는데요. 저희 맵 같은 경우에는
필드에 실외 부분도 있고 실내 부분도 이렇게 혼합된 지역이 좀 간혹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밖에서 있을 때 캐릭터 그림자도 보여야 되고 안에 들어갔을 때 실내에서 그림자가 들어간 부분에 캐릭터 그림자가 들어가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디렉션 라이트를 사용하게 되면 그림자 거리값 세팅 문제로 인해 가지고 원경 오브젝트의 라이트 맵처럼 섀도우가 먹지 않는 문제 때문에 스테이셔너리 라이트를 사용해서 그림자를 베이킹하고 그 부분을 이제 사용하게 되었고요. 또한 여기에 이제 이미 바닥에 그림자가 이제 맺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쉐이더 코드를 수정해서 캐릭터 그림자를 적용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플렉션 캡처도 저희가 이제 좀 많이 변형을 했는데 변형했다기보다는 조금 트릭을 썼는데 리플렉션이 사실상 메탈 재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영향을 주는데 이게 이제 배경의 리플렉션 맵을 베이킹하는 것들이 좀 편차가 너무나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거 어떻게 수정해야지 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특히나 이 리플렉션 캡처의 상단과 하단, 그러니까 하늘도 밝고 땅도 밝은데 실제로 캡처되는 이미지가 약간 조금 원하는 느낌이 안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메탈 재질이 좀 너무 밋밋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실제로 맵을 별도로 이제 리플렉션 맵을 큐브 맵으로 베이킹을 해서 이 베이킹된 맵에다가 맵을 다시 이제 오브젝트에다 입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다가 별도의 가상 조명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베이킹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별도의 라이트 베이킹용 맵을 리플렉션 전용 맵을 따로 만들어서 맵별로 별도로 세팅을 해가지고 재질감을 살렸는데 얘가 이제 어떤 일반적인 맵에서 메탈 재질이 살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좀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지금도 보시면 이제 어깨나 허리에 있는 메탈 재질들이 조금 더 리플렉션이 좀 살아나는 느낌이 좀 드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 이제 변형된 건데 기존에 있던 리플렉션 큐브 맵을 단순하게 베이킹했을 때 그다음에 옆에는 이제 편집해가지고 별도의 큐브 맵을 적용했을 때 아무래도 메탈 재질이 조금 더 다양하게 반사되거나 빛 처리가 나오는 부분들이 좀 많이 보였거든요. 특히나 이제 외곽 부분이라든가 또 반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효과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맵별로 이렇게 별도의 큐브 맵을 제작해서 리플렉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프리 카메라로 저희가 카메라가 좀 변환되면서 이게 이제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하늘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그전에는 단순하게 기본 패턴화된 구름을 사용했었고 하늘도 단순한 패턴이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약간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느낌 때문에 HDR 이미지를 이제 실제로 구매를 해서 저희가 사용을 했는데요. HDR 이미지만 넣어가지고는 너무 정적인 느낌이 들어서 실제로 이제 그 상태에서 리소스 추가 없이 구름을 이제 추가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GIF 이미지가 잘 보이시나요? 이제 스피어돔 이미지에서 실제적으로 구름을 넣게 되면 이제 스피어돔 형식으로 이제 원형 그러니까 구름 메쉬 모양대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 구름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메쉬를 추가하지 않고 앞에서 이제 뒤에서 앞으로 흘러가는 듯한 느낌의 구름을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HDR 이미지는 이미 이제 그 주변을 360도로 찍은 이미지니까 그 위에다가 수평 구름을 넣으면은 아무래도 좀 더 좀 동적인 느낌이 들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했고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테스트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는 대로 이제 UV 첫 번째는 HDR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했고요. 두 번째 이미지는 탑에서 찍은 이미지인데 지금 UV를 보시면은 아마도 이제 보통 플레이어가 센터 위치에 거의 대부분 있으니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구름 이미지가 이제 아무래도 텍스처가 작아질 테고 가까이 있으면은 텍스처가 커지는 형태로 UV를 변형을 해서 이미지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 UV를 조금 더 조절을 잘 배율을 좀 더 조절을 해주면 UV 3번처럼 만들어가지고 높낮이도 조절할 수 있도록 일단 했는데 그 부분 한번 샘플 이미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제 테스트 이미지인데 동일한
동일한 이미지에서 UV 블렌딩을 통해서 UV가 높낮이가 조절되는 느낌을 사실상 줘서 좀 더 높은 이미지, 좀 낮은 이미지를 UV 두 개를 더 추가를 해가지고 진짜 만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현재 이제 스피어덤 메쉬에서 수평 구름을 만드는데 나름대로 테스트를 많이 해서 작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만들면서 좀 약간 이렇게도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하게 된 작업이었고요. 그렇긴 한데 사실상 플레이는 닥사, 사사 뭐 이렇게 땅만 보게 되죠 아무래도. 그래서 약간 조금 아쉽긴 한데요. 어쨌든 작업은 재미있게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플로우 맵인데요. 여기 이제 이미지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이제 땅바닥에 이 플랜 하나, 그다음에 위에 이제 플랜 하나, 이제 버텍스는 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플로우 맵을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했는데, 보통은 이제 벡터 맵을 가지고 플로우 맵 만드는데 벡터 맵을 쓸 수가 없는 거, 텍스처 용량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바닥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처를 좀 한 두세 장 써야 되니까 벡터 맵까지 넣을 수는 없는 상태라서 버텍스 컬러를 좀 활용했고요. 이 플로우 맵을 좀 이렇게 구글에 좀 물어보면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제가 적어놓긴 했지만 디테일한 설명은 굳이 하지 않는 내용이고요. 버텍스 컬러의 R 채널, Z 채널을 가지고 이제 X축, Y축에 플러스 마이너스 형식으로 노드를 구성을 해서 커스터마이즈 UV에다가 이제 1번, 2번으로 적용을 했고요. 이렇게 블렌딩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반복할 수 있도록 다음처럼 이제 노드 구성을 실제로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텍스트 코드가 1번, 2번이 UV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기본 타임 형태를 반복할 수 있도록 타임 코드를 만들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이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를 블렌딩해서 세 번째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사실 여기에는 이제 원하는 어떤 디테일한 움직임, 예를 들어서 방사형으로 원형으로 퍼져나간다든가 특정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버텍스가 좀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버텍스 쉐이더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버텍스를 조금 더 추가하더라도 벡터 맵 한 장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블루프린트 내용인데요. 블루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틱 연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썼는데 거의 블루프린트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블루프린트를 사용하게 되면 틱은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게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처음에 시작은 C++ 코드로 클래스를 만들고 그 클래스를 상속받은 형태에서 블루프린트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실제로 메모리를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이제 배경 세팅 메쉬에 컬리전 세팅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FBX 임포트 옵션에 보면 이 기본적으로 컬리전이 생성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이 부분을 복합 컬리전 부분을 체크해 보면 분명히 나오는데, 이 부분을 제거하게 되면은 일부 메모리 감소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팅 메쉬 같은 경우는 초반에 이 컬리전을 생성하는 거를 꺼놓고 임포트를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이미 이제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해당 컬리전 옵션에서 옵션을 수정하게 되면은 실제로 메모리 임포트 상에서 제가 알기로는 바디 셋업이라는 형식으로 나와 있는데,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제거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배경 세팅 메쉬 같은 경우는 별도의 컬리전 머리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UI로 넘어갈 건데요. 시간이 약간 부족해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할게요. UI 같은 경우 스프라이트 아틀라스 그룹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아틀라스 그룹을 만들고 나면 원본 텍스처가 실제로 이제 사실상 패키징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간혹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블랙리스트로 별도의 폴더에서 관리를 해서 제거하는 작업을 반드시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비효율적인 예시인데요. 하나의 위젯에 여러 가지 스프라이트, 아틀라스 그룹에 있는 스프라이트를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드롭골도 올라가고, 메모리도 상승하는 문제점이 있겠죠. 또한 G5로 값이
여러 개가 존재하게 되면 당연히 드롭골이 발생할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위젯에 들어가는 스프라이트들이 되도록이면 하나의 아틀라스, 하나의 집 오더를 갖게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드롭골을 1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오도 값을 별도 설정하지 않더라도 보통 스프라이트가 뒤에서부터 그려지기 때문에 충분히 수정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로딩 이미지가 가장 큰 문제에서 초반에는 이제 그 원본 해상도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제작을 했는데 이게 용량이 또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면 또 정방형, 그러니까 정사각형 형태의 텍스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용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일부 잘라서 파워오버2 텍스처 형태로 만들어서 정사각형 형태로 만들고 이 부분을 다시 복원하는 형태로 해서 수정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압축을 해서 13메가 정도 되는 부분을 한 2메가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머티리얼 복원 함수에 지금 이제 비율별로 작업을 해서 이 비율대로 약간 화면의 해상도 비율대로 이제 조절할 수 있게 했는데 해상도 비율에 따른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데미지 폰트가 제일 중요한데 데미지 폰트가 아무래도 연출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텍스처를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예전에는 하나의 그 숫자마다 하나의 드롭골이 먹게끔 이제 작업을 했는데 이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제 그 엔진 에디터의 디버그, 그러니까 머티리얼의 디버그 노드들을 찾아보면 디버그 노드를 하게 되면 숫자가 막 나오는데요. 그 부분이 되게 잘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찾아가서 그 부분의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서 다음처럼 이렇게 그 커스텀 노드를 통해서 이제 작업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약간 코드가 약간 그 길어서 좀 생략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에디터에 있는 커스텀 노드, 디버그 스칼라 밸류라는 함수를 참조해 보시면은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드롭골로 만들었고 기존에 이제 총 이제 데미지 폰트가 25개 정도 뜨는 게 저희 맥시멈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최대로 했을 때에도 25 드롭골로 들어갈 수 있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도 들어갈 수 있고 자릿수도 이제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아이템 아이콘 부분인데 아이템 아이콘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 초반에는 몇 개가 안 들어갈 줄 알고 각각 이미지별로 이제 위에다가 적층하는 구조로 만들었다가 이 부분들이 점점 쌓이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 머티리얼 형태로 제작을 해서 각각의 요소들을 머티리얼로 이렇게 넣을 수 있게 하나의 아틀라스로 만들게 되면은 충분히 최적화를 많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애님 다이나믹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애님 다이나믹스 저희는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한 거는 헤어랑 그다음에 이제 치마, 그다음에 가슴 뭐 이런 부분에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기존의 애니메이션 키값이 적용된 부분에다가 추가로 또 다이나믹을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주로 아트팀과 많이 협의를 해서 해당 부분들을 세팅을 하고 TA 쪽에서 이제 뭐 구체적인 세팅을 좀 도와주게 되었는데요. 가장 주요했던 거는 별도의 또 체인 옵션을 사용하지 않고 노드 한 개당 하나의 본을 매칭시켜가지고 각 본별로 제한값을 세팅을 해서 이제 애니메이션이 되도록 작업을 했었고요. 다음에 이제 M 용량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M 용량을 줄이는 것도 저희가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한 2기가 정도 됐었는데 마지막 출시할 때는 한 1.2기가 정도까지 갔던 것 같아요. 저희가 출시할 때 용량이 1.2기가 정도 됐었고요. 그 부분 중에 가장 주요했던 게 실제 프로젝트에서 사용하지 않는 머티리얼이나 리소스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상당 기간 동안 작업을 했으니까 이런 작업들을 처음에는 수동으로 다 TA 파트에서 모든 리소스들을 체크해가면서 레퍼런스가 있냐 없냐 또 사용하는 거 안 하는 걸 판단해서 이제 그래픽 파트에 요청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파이썬 툴을 좀 적용하면서 이걸 좀 자동화를 시켰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TA 쪽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리스트를 검출하기 위해서
툴을 제작해서 사용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이제 레퍼런스가 이제 없는 놈들을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실제로 이제 스틱 메시 같은 경우에는 레벨을 사용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를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쓸 거냐 말 거냐 아니면 안 쓰거나 다음에 쓸 거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블랙리스트 쪽에 넣어놓는 작업을 주로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블랙리스트 얘기를 드린 거 별도의 이제 프로젝트에 사용하지 않거나 샘플로 만들었던 것들은 대부분 다 예외 폴더로 해서 저희가 프로젝트에서 제거했던 경우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ASTC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퀄리티는 8x8을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퀄리티 대비로 용량이 가장 작고 퀄리티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저사양 같은 경우에는 ASTC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ETC2 포맷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품질 비교를 해보시면 ETC2랑 그 다음에 용량 차이도 나지만 분명히 원본 대비로 충분히 퀄리티가 나오기 때문에 8x8을 가장 주요하게 사용했고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뭐 LOD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로비랑 플레이 중에 내 캐릭터, 타 캐릭터를 이렇게 특성별로 나눠가지고 HQ, HP, 로우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특별하게 머티리얼을 블렌드 상태를 오파큐로 만들어서 알파를 못 쓰게 만들고 되도록 대신에 버텍스를 좀 더 쓸 수 있게 유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용 메쉬를 따로 만들어서 캐릭터가 자체가 그림자를 생성하지 않고 별도 그림자 메쉬를 썼고, 그 다음에 캐릭터가 초기 로딩될 때 무거운 머티리얼하고 그 다음에 무거운 메쉬를 불러들이기 전에 프리 메쉬를 먼저 로딩 시켜가지고 좀 더 로딩 렉을 없애는데 프리 메쉬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로비용은 15,000 정도, 그 다음에 플레이 중에 내 캐릭터 같은 경우는 8,000개, 그 다음에 플레이 중에 타 캐릭터는 한 5,000개, 그 다음에 프리로드 메쉬를 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그림자를 그려주는 섀도우 모델을 만들었는데, 사실상 이게 저희가 파츠가 바디, 그 다음에 얼굴, 그 다음에 헤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 세 가지 그림자를 그리게 되면 이제 세 개의 드롭을 더 먹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하나의 드롭을 더 줄이기 위해서 섀도우 모델을 별도로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프로파일링 작업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프로파일링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TA도 많고 하고 좀 더 했는데, 이 라이브 하기 전 수루해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파일링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프로파일 방식은 이제 디벨롭먼트로 패키징을 해서 스텝 파일도 뽑고 맵 리포트 파일도 뽑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고, shipping 버전으로 이제 패키징을 하게 되면 게임벤치라는 툴을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 수집을 좀 했습니다. 보통 이제 스텝 파일을 뽑아서 이제 각각 어떤 클래스별 아니면 타입별로 해가지고 이제 부하 요인을 추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메모리 리포트를 가지고 이제 뽑는데, 뭐 뽑아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메모리 리포트가 장난이 아니게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많고 눈이 아플 정도로 많은, 그다음에 또 양식도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생겼는데, 보기가 매우 어려워가지고 그 뒤에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툴을 만들어가지고 뷰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리포트 수십 장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토탈 메모리, 현재 메모리, 커런트랑 RHL 메모리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프로파일링 데이터를 수치화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사실상 얻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잘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또 세부 속성에 들어가게 되면 세부 속성 클래스별로 어떤 실제로 메모리 리포트 전체 리스트를 다 볼 수 있게끔 제작을 했습니다. 게임벤치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게임벤치는 유료 툴입니다. 무료로 사용하기 좀 어려움이 좀 있고, 근데 이 부분, 이 게임벤치가 좀 장점인 거는 대부분의 QA 업체가 이 게임벤치로 이제 퍼포먼스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근데 게임 QA 쪽에서 요청해서 오는 퍼포먼스랑 저희가 디벨롭먼트로 뽑아서 측정한 거랑 너무 갭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럴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실제 QA 업체에서 이 툴을 사용해서 저희도 이제 사용하게 됐고, 이게 좀 비싸긴 한데 저희 프로젝트가 잠깐 분위기가 좋을 때 어떻게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이 툴의 가장 큰 장점은 실제로 얘를 이제 캡처를 했을 때 해당 시점에 스크린샷이 나온다는 게 제 입장에는 가장 큰 장점이었거든요. 실제적으로 스텝 파일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인지를 사실상 기억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해당 그래프 노드에서 초 단위로 이제 캡처를 해주는데 이때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었구나라고 유추해 볼 수 있고 그래서 되게 유익하게 사용했는데 좋았던 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 발열 문제가 가장 컸었으면 저희도 이제 가장 고생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발열 때문에 저희도 이제 이건 유저랑 저희가 실제로 이제 내부에서 테스트한 디바이스랑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안 되겠다. 이걸 온도 측정기로 측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하려고 했으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사비를 털어서 오른쪽 온도계를 하나 사서 레이저로 쏴서 온도 측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막 취합을 했습니다. 매번 프로파일링 할 때마다 맵별, 아니면 디바이스별, 아니면 뭐 게임 벤치, 디벨롭먼트 뭐 이런 부분들을 다 테스트를 해서 데이터를 취합을 했고요. 그래프도 만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프로파일 데이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상 이걸 측정해서 작업하는, 그러니까 엑셀 데이터를 작업하는 사람들도 힘들지만 저 입장에서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제가 어느 날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인바디를 한번 측정을 해갖고 제 몸의 결과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게 내 몸의 전체를 다 보여준다는 게 너무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K의 막내가 프로파일링 전담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걸 보여주면서 우리도 우리의 게임의 어떤 성적을 이렇게 한 장의 이미지에 표현하면 너무나 좋겠다. 한번 시도해보지 않으련?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인가 이주일이 흘렀는데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진짜 이카루스의 프로파일링 요약본이라고 해서 맵별, 그 다음에 상태별, 그 다음 맵의 어떤 텍스처 분포도, 그 다음에 현재 이전 빌드와 현재 빌드의 어떤 비교 차트들을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너무 만족을 했었고요. 저희 이제 미션에서도 상당히 만족해가지고 잘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부적인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이 이미지를 가지고 많이 이제 회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더 줄여야 되는지, 현재 어느 부분이 좀 더 많이 먹고 있는지를 좀 더 쉽게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GPU 프로파일링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툴들이 많은데 저는 약간 인텔 쪽에 있는 그래픽 프레임 아날라이저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사용을 했었냐면 프로젝트 이제 최적화 작업 막 하고 있을 때였는데 현재 드로우콜이 예를 들어서 425개가 먹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425개가 먹느냐 이거를 이제 판단하려고 지금 이제 이 상황은 현재 이제 게임 플레이 상황에서 채팅창을 띄우고 그 위에 이제 인벤토리를 띄운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인벤토리부터 시작해서 섀도우 맵 그리는 부분, 그다음에 커스텀 뎁스, 배경 렌더링 되는 부분, 이펙트, 그다음에 UI,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이미지가 나오기까지의 드롭콜들을 쭉 배치해 놓고선 실제로 드롭콜드 수를 세서 이제 이 부분들 검증을 들어갔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정 작업도 되게 용이했던 게 필요 없는 섀도우를 왜 이렇게 많이 그리지? 얘네들은 좀 빼도 되지 않나? 그래서 그림자도 빼고 인벤토리 창이 띄었을 때 3D 렌더링 꼭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3D 렌더링 또 빼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최적화했던 작업 중에 하나의 예시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썬 활용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 시간이 좀 오버했네요. 파이썬은 사실상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언리얼에 제공해 주는 거랑 그 다음에 로베스토가 만들어준 깃허브에 올라가 있는 언리얼 엔진 파이썬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428 엔진을 쓰기 때문에 언리얼 엔진 같은 경우는 419 지원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418이라서 이제 로베스토가 만든 언리얼 엔진 파이썬을 사용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사용률도 가능하고요. 언리얼에서 제공해주는 파이썬 같은 경우 슬레이트가 사용되지 않는 반면에 여기서는 슬레이트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게 해줘서 되게 좋습니다.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 플러그인 사용하기 전에는 C++ 플러그인을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매번 컴파일 해야 되고 소스 엔진 버전을 만들고 나서부터는 소스 컴파일 엔진이 수정될 때마다 이 소스를 계속 컴파일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을 사용해서
언리얼 에디터에 별도의 이카루스에 관련된 메뉴를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툴들을 제작해서 이제 삽입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가장 많이 한 것들은 보통 이제 대량 편집을 하기 위한 어떤 특수한 기능들, 저희 같은 경우는 액터 리네임이라든가 어셋 리네임을 시작을 해서 툴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슬레이트 기반으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언리얼 엔진에 제작된 것들은 주로 이제 리소스 검증, 액터나 어셋 대량 리네임, 스테레오 사운드 체크라든가, 그다음에 모바일에서 스테레오 사운드를 사용하게 되면 문제점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모노로 다 하기 때문에 혹시나 스테레오 사운드 들어가야 되는 이 부분 체크하려고 했었고요. 레벨 레이어 선택해서 자동 삭제하는 거, 위젯 블루프린트 검증, 그다음에 기획 테이블에서 패스로 이렇게 절대 경로로 만들어진 어떤 경로의 리소스 체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응용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꼭 사용하게 되면은 좀 더 에디터를 좀 편안하게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늦었지만 이렇게 해서 마무리 오늘 발표를 마칠 거고요. 이 발표로 도움 주신 박종섭, 이진성, 박만근 파트너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트리밍은